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제32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버이날도 지났고 가정의 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좀 일이 있어 나가겠다. 친구들하고 어딜 가야겠다. 그러니까 카드 놓고 가시오. 카드를 달라고 했던 따님께서 예. 어버이날은 그 대신에 뭔가 리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네. 당했네 그러고 보니까. 자, 아무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수신 자체가 치국 또는 제가 자체가 평천할 수 있다. 그 네 개는 사실 등가로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 부서를 책임지는 책임자나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치국과 평천화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세상이 잘 안 이루어져서 좀 소란스럽습니다. 자, 32회 스타카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 32회 오늘의 주제는 방산비리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63만 명의 군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 63만 명 군인 중에 총장 자리를 쾌찬 사람은 육해공 3명입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참 무사히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참모 총장급들이 늘 구속되거나 아니면 감사를 받거나 난리가 나서 대체 군과 관련된 비리, 특히 군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 모양인가? 오늘 좀 전문가를 모시고 좀 강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추종을 불허하는 이 나라의 독보적인 민간 전문가이시자. 아우, 어지럽네. 예.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보였으면 그래도 성공이다. 방위 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 겁니까? 좀 불안해서. 아유, 참 가슴 아픈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매년 10조 원 정도를 무기 도입했습니다. 지금 국방비 37조예요. 예, 그 중에서 10조 원 정도가 이제 장비, 이 싸우는 무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2006년 연말에 방위사업청에 출범하고 지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매년 10조 원씩 했다면 한 100조 가까이를 쏟아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4월 때는 뭐 언론에 아주 삐까번쩍하게 납니다. 이제 북한이 벌벌 떠는 것처럼 예. 이거 들어와서 이제는 맞죠. 북한이 공포에 질린다. 예. 이런 식으로 열안합니다, 한국에는. 근데 이게 야전에만 배치되면은 뭐 부품이 없다. 뭐 가짜 부품이다. 또 뭘 빼고 샀다. 이래가지고 뭐 또 총은 오발이 난다. 이런 뉴스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가장 큰 이유는? 큰 욕심을 낸 겁니다. 우리 국방비 수준에 맞는 무기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육해공군 각군이 서로 무기 도입 경쟁을 하고 예. 합참이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다 못하고.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무기 사업이 과하게 간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전투기를 샀어요. 그러면 공군 규정에는 8소티, 즉 8번 작전 분량의 미사일을 같이 사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미사일 빼고 사요. 빼고 사고. 그러면은 지금 F-15 전투기를 우리가 2002년에 기종 결정할 때 F-15K가 좋다고 점수 딴 게 뭐냐면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미사일이 없어. 저는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을 북한 소행이라고 안 믿는 것 같다.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을 못 잡았다는 거는 소나 그 음향 탐지 장비가 엉망이라서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승조원들이 다 면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웅 취급해 줄 수 있었던 건 불가항력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온 게 통영함입니다. 우리가 천안함 그 구조할 때 어려움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통영함이랑 구조함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음향 탐지 장비가 또 엉망으로 들어왔다는 건 뭔 얘기냐? 이건 천안함이 북한 소행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사업을 다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고 그거 아니면 부실, 그거 아니면은 개발 실패. 뭐 배치해 놨으면은 아니 어뢰를 개발했으면 가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배치 다 해놓은 걸 전량 회수. 이거 새로 개발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렇게 조달받는 모든 물자들이 정말 A급이나 정말 양심적으로 잘 들여오 깨끗한 것만 들여올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숟갈이 좀 나쁘다든가 모자가 좀 삐딱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꼭
그 핵심적인 전투 능력에 꼭 필요한 그게 그것만 없다면- 없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한국군이 지금 770종의 무기 체계인데 거의 강대국 수준의 무기 종류로 따지면 종류로 이렇게 따지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무기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가 대부분 절름발이 또 지금 그 가고 있는 사업도 왜 이렇게 부실과 비리 논란이 많으냐 하면은 체계적으로 잘 검토되고 관리된 사업엔 비리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는데 예산이 반토막 아니면 3분의 1 토막 그렇게 나다 보면은 이제는 저기 정상적인 업체는 다 떠나고 그 짝퉁 업체들 그 가격에 납품해줬다고 감원 이설을 뿌려대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그거에 끼어드는 무기 중개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난치는 아주 초대장을 우리가 발부한 거예요. 그건 근데 저는 사업이 다 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됐어요. 이제 그 대목에서 궁금한 게 네. 우리의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이란 말이죠. 거의 10% 육박하는 16% 됩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근데도 예산이 없어서 좀 계속해서 뭘 못 사고 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다는. 그게 그러니까 무기를 그 10조 원의 예산으로 구매를 하려면은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올리는 무기 소요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 소요. 예. 이 소요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소요. 그러니까 무기 중개상의 로비의 90%는 소요 단계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사업의 소요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해서 가용한 예산이 이왕 가고 있는 사업에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발당그기식 사업 착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세수가 결손이 많고 이 보수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 국방 예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쥐어짰다 그럴까? 이 계속 어떤 그 돈을 갖다가 보수 정권이 국방비를 쥐어짜요. 그것도 웃기는 코미디네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제일 좋았어요. 오히려. 예. 근데 보수 정부 되다 보니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 국방비부터 손을 댔단 말이죠. 그러고 그 이번에 합수단에서 밝혀내고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4대강 사업으로 그 국방 예산이 상당액이 전용됐다는 사실을 다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긴다든가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업체에 나가는 연부액이라 그래 지불해야 될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이 저기 상당히 많은 국방 예산을 다운사이징하고 예. 그런 건 각 부처에 할당이 됐어요. 4대강 예산으로 아예 절감액이. 절감액을. 이거를 갖다가 국방부의 무기 도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 소관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멀쩡한 사업들이 어떻게 되냐면 방위사업청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예산이 또 30%가 커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본래 이 사업의 본질은 온데간데가 없고 흉내를 낼 수 있는 어떤 짝퉁 업체면은 이미 장난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된 겁니다. 지금 유명한 그 이규태 씨 일광공영 같은 경우 봅시다. 클라라 회장님. 클라라 회장님. 예. 네,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이 원래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사업은 국산화 개발해서 가기로 한 겁니다. 국산 개발. 우리나라 개발 능력 다 돼요. 근데 갑자기 다른 어떤 그 모종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국산화 사업을 취소하고 국외 도입으로 바뀝니다. 해외 도입으로. 그래서 터키인가에 사왔죠. 터키로 가죠. 근데 이때 이규태 회장은 이미 정책이 국산화에서 해외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터키의 공급 업체와 양쪽을 다 꿰고 있었어요. 500억에 터키에서 납품하겠다는 걸 1000억으로 부풀려서. 예. 500억을 자기가 먹었다는 겁니다. 합수부 얘기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멀쩡히 체계적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다 예산이 책정해 가던 것이 계획적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발표되는 방산비리 사건은 중간에 다 뭐가 사각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던 게 요거를 조금 도입선을 바꿔야겠습니다. 또는 자체 개발할 걸 수입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수입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또는 무슨 문제 때문에 잠시 좀 연기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벌써 수상한 거네요. 그 순간부터는 사업의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그 모든 어떤 사정기관이나 또는 행정 책임자는 방산비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난 뭐 10수년간이든 20년간이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업체의 비리나 일탈 행위를 하는 그 잘못을 저지른 장교나 장군의 비리가 아니라 뭔가 이 정권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발표되는 합수단이 발표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대략 2009년, 10년, 11년 사건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천안함 연평도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도 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감찰청 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방위사업청장 전부 취임새가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는 그 사이에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냐? 뭐길래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 보수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난 어떤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라면은 어떤 국방에 대한 그 지독한 불신. 이명박 대통령 뭐라 그랬냐?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 예산 20%만 깎아도 된다.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막 업체들 참여시켜서 경쟁시켜라. 듣기에는 좋죠. 그런데 그때 그 업체 전문성이나 이 어떤 그 개발 능력이라든가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관리 능력이 없는 방사청이 무분별로 문호를 개방해 놓으니까 진짜 업체는 떠나고 가짜 업체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무기중개상들은 조장을 한 거예요. 한탕주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통영함 음파 탐지 장비 같은 거 120억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40억 원짜리나 샀다 하는데 실제는 2억짜리 있으나 마나한 장비 어군 탐지기 수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결합이 되니까 경쟁도 좋고 문호 개방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건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동네 철공소 시키지. 방산업체 다 폐지하고. 철공소요? 주문한 대로 다 만들어줘요. 영혼이 없어요. 아니 뭐 청계천 가면은 뭐 핵폭탄 다 만든다면서요. 조금만 정리를 우리가 방산비리 하면 다 한 통속이다 이게 아니겠죠? 아닙니다. 방위 산업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라는 건 따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해외에서 무기를 사갖고 오는 이제 거래 업체들, 그건 방산업체가 아니라 에이전트들이 있는 무역 거고. 대리점이라고 해요. 무기중개사.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방산비리가 뭐 다 발생은 하겠습니다만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산비리라고 그러니까 국내 방위 산업체를 의미하는 걸로 많이 아시는데 국내 방위 산업체는 지금 등록된 업체가 9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방산비리의 그 특징을 보면 대부분 해외 도입 무기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해외 도입 무기나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산업체라기보다는 방산 관련 업체라고 봐야 되겠고 또 무기중개상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무기도입비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방산비리라니까 이것이 조금 오인이 되는 게 국내 방산업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문제 있었죠. 원가 부정, 원가를 부풀렸다는 것들이 몇 번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무기들은 대부분 바다 건너서 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참모총장들이 이제 세 파트인데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근데 지금 세 참모총장이 전부 다 갔거나 갈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 좀 내용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통영함 사건이 터지고 이제 그 해군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군 본부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그 측근을 방위사업청의 함정사업부장에 지금까지 임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의 함정사업부장이 거쳐가는데 그 중에 3명이 불행을 겪습니다. 7명 중에 3명이. 한 명은 구속됐어요. 한 명은 자살했어요. 한 명은 해외 도피했습니다. 함정사업부가 거덜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런 지침을 준 사람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된 사유는 그 통영함 사건뿐만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고속함 유도탄 사업에 특혜를 줬다든가 또는 광고 대행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함정을 납품하는 그 방산 업체로부터 총장 아들이가 있는 광고 업체. 그게 STX 사건이군요. 이게 이 페이퍼 컴퍼니에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요 라인 안에서 폐쇄회로처럼 벌어진 겁니다. 해군은
아주 희한해요. 말 그대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 같은 배. 그러니까 사관학교 성적을 어떤 배를 타느냐로 성적순을 잘라요. 그러니까 어떤 배 탄 회사 몇 기수다만 알면은 그 회사 졸업 성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난 또 판사들이 동창회 하면서 등산 가면은 걸어가다 보면 사법연수원 성적순대로 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또 해군 쪽에 이런 게 있는 그 건 말씀에서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업자들 입장이라는 사람 볼 때는 로비의 대상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이규태 씨 같은 경우는요, 군이 인사할 줄줄 깨요. 제가 저기 예비역 삼성 장군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 뭐 아직까지도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투수타 때 이규태한테 잘못 보여서 골로 갈 뻔했다.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한테 자기 험담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때 이규태 일광공영에 불리한 정책 결정을 했거든.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더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일광공양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 말씀을 들어보면 벌써 우리나라 해군의 이러면 무기 체계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허점이 드러나서 엉망진창이고 그걸 갖다가 싸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저쪽 나라나 이쪽 나라에서 뭘 사다가 그 중간에서 어떻게 후려친다는 걸 머릿속에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건 조기 경보기인데 150종의 부품을 안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는 군이 잘 공개하지도 않지만 예. 무기 중개상한테는 매우 탐나는 정보죠. 그렇죠. 이건 돈 되는 정보죠. 부품을 갖고 와야 되니까. 요거를 제대로 알면 공군이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군이 애가 타고 급하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게는 700배까지 부풀린 사례가 있어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700배. 비싸게. 700배. 그럼 한 1억 원짜리면 700억. 700억. 그것도 뭐 간단한 거 볼트 너트만 갖고도 오늘 또 장난 듣는 분 중에 또 아닙니다. 무기 도매상 또 개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아 나도 그건 하고. 여 출연료도 얼마 안 될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탐나는 정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리 척결하는 거 저기 정석대로 한다면 정군의 무기 체계 일제 조사하면 됩니다. 간단히. 어느 날 그 검열단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단이란 조직이 있어요. 이 요원을 정군의 그 주요 장비 운용 부대에 파견을 해서 자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장비 운용한다. 그다음에 임무 수행한 결과 데이터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곳곳에서 안 되는 게 다 보인다고. 이걸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은 많은 비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수단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기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단서를 잡은 게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거나 큰 사고가 터졌거나 이런 것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가 아니었으면 통영한 비리 드러났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산 비리는 매국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건 매국노다.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이제 다뤄야 될 건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구속정지 집행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현역 군인들은. 그러니까 저기 당시에 방산비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거친 언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죠. 이제 뭐 하려나 보다. 예, 뭐 하려나 보나. 예. 그런데 내놓는 결과는 제보 몇 건 받은 거 갖고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예, 재탕, 삼탕, 이제 뭐 곰탕도 아니고 자꾸 끓여 먹습니다. 왠지 수사 의지가 박 대통령이 말한 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생각은 항상 드는 거죠. 근데 마침 자원외교, 4대강 이런 방산비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수사의 동력이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확 줄어들었어요. 요즘 방산비리 뉴스 많이 줄어든 거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 쪽을 향하는 수사인가 이렇게 의심했죠. 왜? 이명박 대통령이 무기 도입에 많이 관여했고 그 시절에 4대강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무리하게 칼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럴 단계까지는 절대 이 수사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서 이게 다 조정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수사는 이 무기중개상의 비리가 얼마나 악랄한가. 말하자면 그 악성을 부각시키는 걸로 인해서 이면에서는 값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 갑들이라는 거는 이제 현역군 그렇죠. 내지는 예비역들이라는 얘기죠. 군들은 얼마나 썩었나 이 부분이 나와요. 군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 합수단에 내려온 수사 지침은 무기중 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기는 안보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지금은 무기를 위한 안보가 돼버렸어요. 아, 맞아. 그렇게 되네. 어떻게 된 게 뭘 갖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안보가 됐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방 사업, 국방 산업, 무기 체계 지금 전면적인 검토, 정비, 검사할 것들이 많네요.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썩었다 이것 정도는 안 하는데 손대기 시작할 만한 그 포인트들은 있네요.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네. 이건 누구나 다 지금 방사청 국방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국방의 그 지불 불능 상태 모라토리엄 옵니다. 보수 정부 시절에 너무 많은 무기 사업을 벌려놔가지고 이제 한국의 국방 예산 규모로 도저히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능력이 안 된다. 3년간 부족한 금액만 30조입니다. 30조. 지금 나가야 될 돈 모자란 게.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나라의 국방 문제를 갖다가 맨날 며칠을 다뤄도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방산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방산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되는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데 벌어질 건데 대체 보이지도 않는 것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잠깐씩 그냥 맛을 본 정도로 끝났습니다만 한국군의 방산비리 방위 사업의 문제점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정말 이거는 매국에 가까운 심각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김정대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